안녕하세요. 예, 조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안시온 과장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실물 경제 및 대외 건전성 점검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 12월에 저희 아태경제팀에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차례는 먼저 신흥국의 금융 불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검토 배경, 실물 경제 및 대외 건전성 점검, 그리고 평가 및 향후 전망 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랄까요? 왜 이 주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은 저도 젊긴 하지만 대부분은 97년 아시안 외환위기 때 기억이 많이들 없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 여긴 태국이거든요. 당시에 97년도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지만 이 당시에 이 두 장면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건 태국 사람들이 지금 외채를 갚기 위해서 달러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신흥국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러니까 자본을 빌려오거나 혹은 대외 거래를 할 때 자기 나라 통화가 아닌 남의 나라 통화, 미국의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 엔화 같은 통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기 힘들거나 외국과 거래를 하기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환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외환 모으기 운동 같은 것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 운동 같은 거 하듯이 그 수준의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겪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시아 외환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위기가 우리나라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험성이랄까, 취약성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 투자가들이 봤을 때 한국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도 주변 국가들이 자꾸 위기가 발생하니까 한국도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위기가 전파되고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주요 아시아 신흥국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도와 아세안의 경제 규모가 큰 5가지 아세안5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5국가거든요. 이 국가들의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금융 위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흔히 얘기하는 금융 불안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움직임이 실제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것인가, 혹은 20여 년 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어떤 사전 점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른 나라 국가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리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 불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이 6개의 국가, 그러니까 아시아 신흥국 경제권이 과거와는 달리 우리와 많은 경제적인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동남아시아 신흥국을 생각하실 때면 대부분 아직 우리하고는 경제 규모나 경제력이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동남아시아는 휴가라든지 여행을 가는 곳이지 우리와 경제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을 국가별로 확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수출 금액을, 그러니까 가장 큰 수출 금액은 당연히 중국이고요. 과거에는 미국이었지만
그리고 2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3위 국가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일본이나 혹은 뭐 유럽의 큰 국가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우리의 그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그 기업들이 그곳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원자재라든지 중간재 부품 같은 것들을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그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권이 우리와 그 어떤 경제적인 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위기의 전파나 확대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제 실제로 경제 어떤 구조상이나 그 산업의 어떤 측면에서 아시아 경제권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의 어떤 현재 상황을 실물 경제 상황하고 대외 건전성 상황으로 나누어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이번 보고서의 목표였습니다. 보시면 이건 과거 그 97년 외환위기 상황인데요. 이게 이 네 국가의 환율입니다. 1달러당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수록 그 국가의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97년 초반까지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97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이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인데요. 지금 96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환율이 607, 그러니까 6배, 7배까지 상승한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월급은 똑같은데 모든 물가가 다 6배, 7배가 올라갔다고 하면 뭐 의식주에 있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렵게 되겠죠. 이 국가들이 당시에 겪었던 위기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도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120원 정도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2,000원을 넘었던 적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했던 위기입니다. 이제 고점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이게 월말 기준으로 한 거라서 1960원이 돼 있는데요. 장중이라든지 일중으로 하게 되면 2,000원을 넘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4개 국가들의 환율은 97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배 이상 거의 6배까지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환율이 오르면 그 국가가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은 똑같은데 물건 가격이 다 올라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빌려오거나 투자를 받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이 직접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빌리는 거죠. 부채로 남습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원화나 바트화를 줘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한 다음에 회수해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채를 빌려올 때는 외화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는 $10,000를 빌려줬다고 하고 그게 우리나라 뭐 들어와서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화로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외화 부채를 가지게 되면 그 빚은 빌리는 순간에 $10,000였고 1,000만 원이었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채가 1,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환율로 비교해 보면 1,000만 원을 빌렸는데 2,200만 원이 됐겠죠. 빌리는 시점이 97년 6월 말이었다가 6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도 달러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즉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신흥국 입장에서는 부채 상환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 먼 곳까지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소문이 도는 거죠. 태국이 위험하대더라. 말레이시아는 이제 가망이 없대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의 부채를,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자기 자본을 빼고 앞으로 투자하기로 계획했던 사람들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보통은 서든 스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항상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항상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본의 유입이 멈추기만 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요. 더 과한 경우에는 유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달러가 없다고요. 하는 얘기라는 건 정말 징조 없이 왔고요. 20년 지났는데 사실 아무도 몰라요. 많은 요소들이 겹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미도파 백화점이 부도 위기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도 아니지! 부도 아니지!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받을 돈이 날아가니까 자본 비율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고 나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음을 돌렸거든요. 그때는. 원래 어음을 주는 사람이 망하니까 이 어음을 갖고 있던 하청업체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어려워지고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전체적으로 위기를 한번 겪었고. How much do you need? IMF 약자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국제통화 기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긴급은행 같은 거죠. 국가들 사이에. 국제통화가 안정적일 수 있게 하자. 근데 돈을 빌려주면 여기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한다. 시장에 자유가 너무 없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집안이 망하고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비슷비슷하게 살고 한 동네에 부자랑 가난한 사람 같이 사는 게 원래 한국 모델이었거든요. IMF 경제 위기로 격차 사회가 생긴 특징이 동네가 갈라진 거예요. IMF 때 실업이라는 걸 처음 경험을 한 거고 그때 깨진 완전 고용 체계가 사실 지금까지도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국민경제가 뭔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지금도 되찾기 위해서는 90년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죠. 공동체의식,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만든 미래, 이런 거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보고서 내용이 딱딱할까봐 일단 강의 초반에 이런 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티저 영상에서는 그 국내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뭐 실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얘기했지만 제가 좀 전에 하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신흥국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잘 사는 나라는 가진 게 많고 같은 자원으로도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신흥국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투자를 받는 거죠. 빌리든지 투자를 받든지. 그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돈이, 그 자본이, 근데 우리나라라고 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기업이 뭐 혹은 정부가 그 외국 자본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새로 사업을 하면 공장을 만들고 혹은 뭐 땅을 사고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러면 고용이 발생하게 되고 임금을 지불하고 그 임금을 지불한 사람, 받은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갑자기 상승하는 어떤 외환 위기 혹은 금융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그 자본을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순환 같은 느낌이 그대로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여기 아래쪽에도 있지만 그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신흥국은 물건을 사오든 자본재를 사오든 어떤 기술을 사오든 간에 그 대금을 자기 나라 통화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는 사람이 그렇게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기축통화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달러, 유로, 엔화 같은. 그래서 교역이나 어떤 자본거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기축통화가 반드시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자국 통화와의 그 어떤 교환 비율이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신흥국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수입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장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원자재를 조금밖에 수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생산 활동 자체도 위축되고 수출 자체가 소득도 늘어나지 못하고 고용도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부채 측면에서는 외채로 표시한 부채가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 빚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고 어떤 부채를 갚기 위한 이자 상환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자체가 늘어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기업들은 부도를 맞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외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단순한 수요 공급 논리로만 보시면 되는데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주식이라든지 채권 혹은 부동산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자산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상승하겠죠. 금리는 돈의 가격이니까 돈이 귀해지면 돈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해외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됐었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 가격은 돈 필요한 사람이 여전히 많은데 돈 자체가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던 투자도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의 위험 사건들 그리고 그게 더 심화되면 위기로까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 환율이라는 혹은 해외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항상 엄청나게 많이 있고 모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자기 나라 그 국채를 찍어내서 발행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허용되는 거는 미국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를 전 세계의 나라들이 거래할 때, 투자할 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원화는 저희 한국은행이 아무리 많이 발행을 하더라도 수요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 교환 비율이 나빠져서 어차피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게 되죠. 국내에서. 우리가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지 않거나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다 수요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대외 거래가 없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그렇게 그러니까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의미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어쨌거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대외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를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해도 우리의 빚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은행 직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은행 직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로 국가 행정이 어떤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신재민 그분처럼 잘 모르지만 근데 다만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신기했던 부분은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런 경제적인 내용이 메인이 돼서 나왔던 영화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시장이나 특정 주체를 가지고 만든 영화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가 처음이라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사실이지도 않고 분명히 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만 이 옆에 있는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제 위기나 어떤 경제 상황을 주제로 다룬 영화가 나온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그와 비슷한 과거에 나왔던 헐리우드 영화들 몇 개를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경제 좋아하시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재밌습니다. 처음엔 좀 어렵긴 할 수도 있는데 영화 그래도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는 여러분 되게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듣긴 했지만 과연 그게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도대체 뭐가 원인이 돼서 그런 문제, 그 위기라고 하는지를 잘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때가 위기였다더라. 그때 우리나라는 별일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위기가 전파됐다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 좀 설명해주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영화들도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 영화들을 보시고 혹시 관심이 생기거나 하시면 거기에 관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페이퍼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건 다 끝났고요. 이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이건 올해의 상황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DXY 인덱스라는 건 달러의 가치를 다른 상대적인 그 주요 통화들과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거고요. 이 EMCI 환율 인덱스라는 거는 신흥국 통화들만 모아서 그 가치를 표시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연초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고 신흥국 통화는 많이 하락했죠. 특히 4월, 5월부터 한 9월, 10월 정도까지 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신흥국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신흥국들의 주가 인덱스를 합쳐놓은 거고 그다음에 금리를 표시한 겁니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 보면 20%, 30%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올 한 해, 그러니까 2018년 한 해 중에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총 4차례 인상을 했고요. 미국 달러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달러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환율이 낮아진 거죠. 네.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상승한 거고 미 달러화의 가치는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의 환율, 주가, 금리 등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가장 문제가 됐던 국가가 2개 정도 있습니다. 터키하고 아르헨티나인데요. 터키하고 아르헨티나는 1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환율이 120% 상승했습니다. 120%니까 한 배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한국 그 숫자 보셨지만 2.2배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2.1배나. 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120%가 올랐다는 얘기니까 결국 환율은 예컨대 2페소, 뭐 3페소 이 정도에서 5페소 이상 올랐으니까요. 이거 터키도
현재 연말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상승했는데 그 고점일 때에는 8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8배 정도 되겠죠. 이 두 국가들이 갑자기 한 4월, 5월부터 어떤 금융 불안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국가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게 꼭 그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전이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넣어놓은 펀드나 아니면 하다못해 적금이 은행이 불안하다 혹은 주식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걸 빨리 환매하거나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말도 통하지 않고 사용하는 통화도 다르고 사실은 실제로 방문을 해보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환율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 이 보고서의 대상 국가인 주요 아시아 신흥국에도 그러한 어떤 불안의 어떤 우려가 생겼는데요. 근데 실제로 환율의 어떤 변화를 보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조금 과한 정도여서 10%를 약간 상승하는 정도였고요. 그것도 연말 됐을 때는 10%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우려가 낮아지긴 했는데 과연 이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취약 신흥국의 불안이 아시아 신흥국들에게도 전파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 특히나 미 연준은 올해에도 2회 정도 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즘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경제에는 특히나 신흥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터키와 아르헨티나에 발생했던 금융 불안이 아시아 신흥국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실제로 어떤가를 확인해 본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시아 신흥국들이 어떤 경제적인 규모나 연관관계가 강해졌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세계 전체에서도 이 인도와 아세안5는 규모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단일 국가로만 보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GDP 규모가 큰 국가가 인도입니다. 물론 이게 구매력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기준으로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세안5는 사실 나라는 5개 국가니까 1개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5개 국가를 다 묶어서 비교하면 그 다음이 물론 인도네시아가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만 단독으로 놓고 보면 10위 이내에는 드는데 이 국가들이 굉장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국가를 합하면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단순히 이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이 나라와 대외 무역을 하거나 자본 거래가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저 문제가 있던 국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한테 다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어떤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을 실물 경제 상황과 대외 건전성 상황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여건으로 나눠서 보냐면 보통 금융 불안이라는 게 밖에서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어떤 변화나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이 여러 국가에 어차피 똑같이 영향을 미칠 텐데 그 국가들 중에 실물 경제 여건이 안 좋거나 대외 건전성이 좋지 않은 취약성이 있는 그 국가에서 처음 발생한 그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 측면과 대외 부문 그 건전성을 각 국가별로 확인을 해서 어떤 국가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혹은 어떤 국가는 지금 내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만약에 조금만 위기나 어떤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금융 불안이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시듯이 성장률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변수를 흔히 얘기하는 기초 경제 변수 혹은 뭐 경제 펀더멘털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변수로 봐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대외 부분에서는 경상수지. 이 경상수지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금액이지만 그 세계 경제가 어쨌거나 서로 간의 대외 무역을 전제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단순히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나 이외의 다른 국가의 어떤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수출을 생수를 10병 만들어서 다른 국가에 팔고 받은 돈으로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겠죠. 근데 제가 이 생수를 만들면서 기술이 좋고 효율성이 높아서 남들은 같은 시간에 10개밖에 못 만들고 저는 20개 만들어서 많이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는 대금도 많겠죠. 그걸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그 국가가 경제 활동을 하고 나서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의 차를 보니 어떤 국가는 계속해서 세계를 상대로 돈을 모으고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게 경상수지 흑자라는 얘기고요.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자기가 만든 물건보다 자기가 구입해서 소비한 물건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근데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흑자가 좋다, 적자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의 적자는 필요하기도 하고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은 가진 자본이나 자원이나 어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끌어오고 물건을 가지고 와야만 자기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지금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 넉넉한 국가로부터 빌려서 자기가 잘 만들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 자체가 신흥국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기도 하고 좋다 나쁘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기 수익에 비해서 더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거나 너무 큰 집이나 너무 큰 차를 부채로 가지고 있는 개인도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일단 국가 차원에서 확인하는 게 경상수지고요. 외채 부담은 말 그대로 이 국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빚을 얼마나 졌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셔도 외채 부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어쨌거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 혹은 국제 경제와 크게 관계없이 국가 내에서 대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역이나 자본 거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신흥국이 얼마나 자기 경제 정책을 잘 운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지표들을 보고 우리는 이 국가는 안전하다 혹은 이 국가는 위험하다라는 걸 가늠해 보려고 그래서 이 지표들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가로축은 다 환율 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크게 변동할수록 점이 오른쪽에 찍혀 있겠죠. 이 점들은 각각 다 신흥국들이거든요. 각 국가.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환율 변동률과 이제 세로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대내 여건 혹은 대외 여건, 경제 펀더멘털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일부 국가를 써놓지 않았거든요. 궁금하시라고. 근데 얘는 뭔지 아시겠죠? 다 오른쪽에 있는 아까 그 환율이 거의 100% 이상 변동했던 아르헨티나고요. 보시면
환율 변동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환율이 급상승한 국가일수록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높고 재정수지 적자도 심하고 경상수지 적자도 심하고 외화로 표시된 부채 비중도 높고, 이건 GDP 대비거든요. 그리고 단기 상환 부담이라고 외환 보유액 분의 단기 외채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대내 여건 혹은 대외 여건, 이 요소들이 금융 불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환율 상승하고 환율 변동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성장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금융 불안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라고. 물론 꼭 그게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관관계인 거거든요. 과거의 그 움직임을 보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추측 혹은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아시아 신흥국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 요소들을 한 번씩 살펴볼 겁니다. 성장률, 물가 상승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화표시 부채, 그다음에 단기 상환 부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근데 터키하고 아르헨티나가 되게 문제가 있다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시긴 하죠. 네, 너무 과도하니까. 그래서 저는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숫자를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숫자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각각의 그 판단 요소들, 경제 그 요인들을 이미 금융 불안이 발생했다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터키, 아르헨티나의 숫자와 그다음에 과연 얘네들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요 아시아 신흥국 6개 국가의 숫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성장률인데요. 인도하고 아세안 5는 꾸준히 5% 내지는 6%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지 않거든요. 근데 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러니까 18년에 보면 아직 4분기 GDP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2018년 들어서 이 터키, 아르헨티나 국가의 성장률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위쪽에 있는 이 아시아 주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보다 평탄하고 변동성이 적은 게 더 안정감이 있겠죠. 어떤 해에는 월급이 많고 어떤 해에는 뭐 연봉이 적고 하면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들 국가들이 수준 자체도 5%, 6%면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지만 경기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입니다. 여기 표준 편차로 봐도 상당히 이들 국가들하고 아시아 국가들하고 차이가 있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서 터키랑 유사한데요. 여기는 이제 이 분석 기간, 대상 기간 동안에 사실 여러분 터키가 지금도 군부가 그 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2014년에 일으켜서 지금 군이 가지고 있는 정권이 아직도 민정에 이양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총선을 미루고 있고. 그리고 예컨대 과거에 쓰나미라든지 큰 자연재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굉장히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2011년이나 14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높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다른 그 아시아 신흥국들하고 유사한 수준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성장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물론 터키하고 아르헨티나는 이미 2018년에 금융 불안이 생겨버려서 그것 때문에 더 깎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르헨티나는 201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고요.
터키는 0.4% 정도 지금 IMF에서 전망한 숫자인데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아시아 주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죠. 네, 수준 자체가 떨어지지도 않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어떤 그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거나 경기가 침체될 우려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 국가들이 그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이 직접 투자도 있고 간접 투자도 있는데, 간접 투자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거나 채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뭐 지분을 소유하면서 투자에 참여한다든지 주인이 되는 방법이 이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들 국가들은 굉장히 FDI 증가율이 높죠.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전망이 왼쪽에 있는 이들 국가들보다 더 밝다. 여기는 투자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겠죠. 그 다음 물가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아르헨티나하고 터키는 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연평균으로 봤을 때 30%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스타벅스 4,000원이잖아요, 커피가. 근데 내년에 5,200원이 되고 그 후에는 6,500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가가 그러니까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의 대부분의 특징은 국민 소득이나 임금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도 갈수록 줄어들겠죠. 대부분의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아까 보셨잖아요. 성장률은 이렇게 낮은데 아르헨티나 보시면 0.5% 성장했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치환하면 소득이 0.5%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건값은 30%가 늘었으면 이 국가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하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 보시면 4% 혹은 2% 중반대. 경제 성장률이 5%, 6%, 7% 이렇게 나오는 국가가 물가는 오히려 4%, 3%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경로를 따라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거시경제에 있어서.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우리 경제에 적합하다라는 목표를 미리 세워두고 금리 조정이라든지 어떤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그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중앙은행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한 목표 수준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그러니까 2%에서 6% 내에 있으면 우리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지금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 주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경로 안에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가 3, 4분기부터 조금 2, 4분기, 3, 4분기부터 좀 튀는데요. 여기는 그 2018년 한 해 동안 이 국가의 주식이 쌀인데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답니다.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에 피해를 주긴 하지만 그게 영구히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고요. 근데 아르헨티나하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 상승률을 사실 확인하는 큰 의미가 없죠. 이미 너무 목표를 초과해버리거나 오버해버려서 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시아 신흥국은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인데요. 신흥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어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나 70년대 산업화 때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계획을 세우고 경제 성장을 추진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은 재정 수지가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입해서 뭔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룬다면 그거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적자는 있는데 문제는 보시면 사실 인도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적자가 좀 많습니다. 이게 GDP 대비의 비중인 건데 한 해 동안 자기들이 생산해내는 어떤 총 부가가치 합이잖아요. GDP라는 건. 근데 그거에 많을 때는 7%, 8%까지 되는 정도로 그냥 정부만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가게나 기업은 포함 안 하고 정부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수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과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빚들이 매년 그 재정 적자가 쌓여서 생긴 게 국가의 정부 부채가 되겠죠. 정부 부채 현황을 보면 역시나 인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 국가들은 GDP의 50%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만.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은 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뭐 아르헨티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터키는 30%가 채 안 되는 비중을 정부 부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 자체로는 분명히 우려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빚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앞에서 보셨던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에 그 재원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사용을 할 텐데 그럼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는 앞에 보셨던 그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빚 자체를 줄이고 싶어하는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성과가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기초 재정 수지라는 거는 국가가 사용하는 재정 중에 그 빚을 갚는 데 쓰는 비용 말고 그냥 그 부채 비용을 뺀 한 해 동안 실제로 경제 활동에 투여한 재원과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비교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아 국가들은 기초 재정 수지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물론 이게 최근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게 7년을 묶어서 보는 거니까 뭐 조금 긴 시기이긴 한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국가들은 빚이 많긴 합니다. 정부의 빚이 많고 그 정부가 실제로 그 빚을 끌어다 쓰면서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한 건데 이제 그 정부가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진 빚은 너무 많으니까 이자가 나가거나 원금을 갚는 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서 어쨌거나 그 빚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기초재정 수지가 줄어들면 과거에 비해서 빚은 어쨌거나 계속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일단은 취약신흥국에 비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정부 부채가 자국민한테 빌린 것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이제 어쨌거나 빚은 갚아야 되는 거고 안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국의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근데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 국민들한테 빌린 거예요. 그렇죠. 외화 표시 부채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98% 정도는 그냥 자국민한테 빌린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의 아르헨티나는 환율이 변하면 수입 물가라든지 외채 상환 부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빚을 진 그 부채를 가져왔던 대상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금융 불안의 어떤 기미가 발생했을 때 이 두 국가들은 외화 표시 부채 정부 비중이 많아서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아까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로 된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빚을 져서 그걸 어디다 사용하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정부 지출 이 모든 퍼센트는 지금 다 GDP 대비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정부 지출 중에 정부가 투자에 사용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르헨티나나 터키는 정부 지출 중에 10% 정도 미만으로 투자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시아 국가들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30%가 넘죠. 그러니까 똑같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더라도 그 재정 적자를 투자에 사용하면 그걸로 산업이 발달을 하거나 기업이 성장을 하거나 고용이 발생을 해서 국민들이 좀 더 소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전 지출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상 지출이. 그래서 정부 지출을 투자에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대외 건전성 부분인데요. 앞서 보신 세 가지 요소는 그 대내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혹은 안전한가를 확인한 거라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금융 불안은 대부분 바깥에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위기의 어떤 그 전초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대외 건전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경상수지입니다. 모든 국가를 평가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 요소가 이 경상수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건 개인의 입장에서는 빚을 지면서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물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신흥국은 어느 정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물건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가져다 쓰는 건 맞는데 일단은 이 수준을 보시면 아르헨티나나 터키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가 적자 수준이 높은 데다가 특히 최근 17년 보시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 아래쪽은 일단 1이나 2 정도 숫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보면. 여기는 3, 4, 5까지 있는데. 그래서 수준 자체가 일단 낮고요. 이 오른쪽에는 IMF에서 매년 그 대외부문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하면서 각 국가별로 적정한 경상수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아르헨티나나 터키는 적정 수준보다 더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양호하거나 현재 상황이 오히려 더 양호하거나 혹은 조금 정도만 미묘한 어떤 미세한 차이만큼만 적정 수준보다 적자가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신흥국의 경상수지는 일단 수준상으로 봤을 때 취약신흥국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신흥국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혹시 공부하시면서 기초수지라는 베이직 밸런스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경상수지에다가 아까 보셨던 그 외국인 직접 투자를 더해서 수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외국인이 있다고 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만약에 이제 그 자본시장의 규제가 많지 않은 국가, 자유로운 국가 같으면 외국인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늘 샀던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데까지 뭐 10분이나 20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자본 이동의 어떤 변동성이 크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직접 투자는 실제로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직접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혹은 장기 시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그 국가는 어쨌거나 그 적자분만큼을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와서 갚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물건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수입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그 외화의 어떤 보전 통로가 아시아 적자국 같은 경우에는 FDI가 많은 거죠. FDI를 합쳐서 보면 오히려 흑자가 되고 적자국이 흑자가 되거나 아니면 적자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와 터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 수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직접 투자도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시아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물건들을 수입하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한다면 소비재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그걸 생산 활동에 투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생산을 발생시켜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자본재나 중간재 비중이 높을 겁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의 적자국들은 자본재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이 분명히 신흥국의 특성상 경상수지 적자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적자의 어떤 규모를 보았을 때 터키나 아르헨티나보다 규모가 작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봤을 때도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나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 어떤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수입을 늘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외 부채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오거나 투자를 받은 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GDP 대비로 국가별로 대외 부채를 보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큰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나 아르헨티나가 36%, 53% 이렇게 있는데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도 보면 30%를 넘으니까 빚이 많긴 많은 겁니다. 빚 자체가 뭐 어쩔 수 없이 신흥국은 빚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말레이시아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빚 중에 단기로 갚아야 될 빚이 있고 장기로 갚아야 될 빚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갚아야 된다는 거는 뭐 짧으면 그러니까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1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내가 빨리 성공을 해서 혹은 성장을 해서 그 빌린 돈을 마련을 해야 갚을 수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장기로 부채를 지는 경우에는 이자만 갚거나 혹은 뭐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이렇게 상환을 해서 나눠서 분할 상환을 해서 빚을 갚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겠죠. 근데 보시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채 비중이 거의 80%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는 단기 부채 비중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대외 부채를 보면 취약신흥국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수준을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일단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빚을 갚는 어떤 능력이랄까요? 확인을 해보면 빚이 많아도 소득도 많으면 사실 괜찮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빚을 많이 얻어서 뭔가에 또 투자를 하거나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대외부채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 중에 일단 GNI는 국민소득입니다. 한 국가 전체의 국민소득, 뭐 GDP랑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그리고 이 부분은 외채 원리금이죠. 그러니까 매년 내가 빚을 짓는 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아르헨티나하고 터키는 자기 경제 규모 소득에 비해서 빚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국가, 지금 세로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뭐 4% 이내, 2%에서 3%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단기 외채와 외환 보유액, 이 가로축은 외환 보유액을 기준으로 한 그 외채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단기 외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물론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경제 주체들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결국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외화로 바꿔서 갚아야 되는 거죠. 외채니까. 원화를 준다고 해도 아까 외국인들은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가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그 단기 외채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이 커집니다. 근데 이 오른쪽 축을 보시면 역시나 터키하고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액 대비로 단기 외채를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빌린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돈에 비해서. 특히 보시면 100%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보다도 단기 외채 비중이 더 높다는 거죠. 이 국가들은. 그래서 일단 이 신흥국, 이 취약 신흥국 대비로 이 국가들이 안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하면 빚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다. 앞에 봤을 때 물론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빚이 높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소득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들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는 단기 외채 비중이 꽤 높기, 아까 보셨죠? 단기 외채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43%나 되는데 외환 보유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외채랑 거의 비슷합니다. 96%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말이 많은데 말레이시아는 조금 다르게 민간이 대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80조 뭐 이 정도 되겠죠. 450조. 그 돈은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는 돈인데 이 돈을 그냥 혹시나 모를 바깥의 어떤 대외 그 위기나 혹은 지불 사건에 대비해서 외화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그냥 묵혀두는 건 아니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돈이 유사시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외환 보유액을.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그 외화 자산 자체를 민간에서 활발하게 가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보면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느낌도 있지만 이 국가들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아르헨티나하고 터키는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자를 물어주면서 빚을 져야 되는데 보시면 상대적으로 주요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1% 내외 정도밖에 2018년 한 해 동안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빚을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 자체도 그렇고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평가되는 어떤 그 국가의 신용도라든지 상환 능력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아르헨티나는 국채 금리도 아닙니다. 이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60%가 넘어요. 그 나라는 1년에 돈이 정말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겠죠. 저러면.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어쨌거나 이게 환율이 중요한 거고 대외 요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외화 부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국가별 외화 표시 부채 비중은 그
전체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 중에 그 중에 외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전체 진 빚이 100이라고 했을 때 터키는 70%를 외화 빚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30%만 자기의 그 리라화로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50%가 넘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은 외국에서 빚 자체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만 변해도 그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느끼는 어떤 부채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반대로 아시아 신흥국들을 보면 이게 지금 2010년부터 보는 건데요.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한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환율이 안 좋아지면 이 숫자 자체가 그냥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얻은 부채는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테지만 환율이 상승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를 빌렸을 때 빌렸을 당시에는 내가 1,00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2배가 돼버리면 똑같은 $10,000를 부채로 얻었어도 2,000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한 요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 IIP라고 국제 투자 대조표 상으로 한 국가 전체의 채무를 보면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기타 투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직접 투자 비중이 높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 자금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고 급격하게 나가거나 회수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지표를 보고 아마 다른 추가로 신규 외국인 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나라는 그래도 35%, 40% 정도 직접 투자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투자를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진 않겠구나. 물론 이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르헨티나나 터키에 비하면 이들 국가들은 외화 표시 부채 비중도 낮고 그 다음에 직접 투자 비중도 높아서 대외에서 미국 달러화가 갑자기 가치가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그 신흥국에 투자했던 돈이 회수가 된다고 했을 때 이들 국가들은 좀 나중 순서가 되겠죠. 혹은 신규 투자가 들어올 때도 상대적으로 그 투자 매력이 높은 국가라고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보면 성장, 물가, 재정이 실물 경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하고 어떤 외채 부담이 대외 건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 불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급격한 환율 상승을 경험한 국가가 터키와 아르헨티나 두 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과연 그 두 개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주변국이나 혹은 다른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파되거나 확대되지는 않을지 걱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다른 국가,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발생했었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아시안 5개 국가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상대적이긴 하지만 아시아 주요 신흥국들은 그 터키나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성장 수준이 안정적이고 양호하고 물가도 목표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재정도 신흥국의 특성상 적자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적자를 가지고 정부 투자에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 성장을 유발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상수지 적자 수준을 봤을 때 일부 국가는 흑자를 가지고 있고 적자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적자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적자 수준 규모를 봤을 때 취약신흥국보다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적자의 보전 방식이나 발생 원인을 봤을 때도 성장과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뭐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대외의 어떤 충격에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채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사실 신흥국의 특성상 외채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외화 표시 부채 비중이 낮고 그다음에 소득이나 이런 부분 그 외환 보유액과 비교했을 때 그 부채의 상환 능력이 취약 신흥국보다 양호해서 지금까지는 다행히 전반적으로 이 국가들이 그 위기의 어떤 징후를 보이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터키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미 IMF에서 구제금융도 받고 아니면 터키 같은 경우에는 IMF가 아니고 주변 국가 뭐 카타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들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전년 수준의 어떤 그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물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불안이나 어떤 상승은 있지만 그 목표 범위 내에서 대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교역이 큰 국가가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순위는 써놓지 않았는데 대부분 여기 1, 2등, 3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크게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을 했고 중국도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기업들, 뭐 기업들이 이 아시아 쪽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 저렴한 임금이나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곳에는 뭐 이렇게 높은 기술이나 숙련된 인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기계나 설비 같은 거를 뭐 한국, 일본, 중국이 사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그 베트남 인력들이 휴대폰을 조립해서 파는 이런 류의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 그 생산 공정이 있는데 대부분은 중국의 하청 혹은 그 중국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이 무역 가지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덩달아서 이 국가들까지도 생산량, 뭐 무역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중국 경제가 이제 과거에는 10%, 9%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서 중국도 이제 내실화를 기한다고 하면서 6%대로 낮아지긴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져서 중국의 어떤 성장세, 그 무역이 타격을 입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 국가들도 덩달아서 예컨대 주문이 줄어들거나 수요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혹은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해주는 국가들이 부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양호한 어떤 경제 상황을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어떤 무역 의존,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서 그 성장을 계속 유지해 왔던 건데 미중 무역 갈등이나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이게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한 자본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 불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 거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남의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그 미중 무역 갈등이나 어떤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그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항상 미국 금융시장이나 중국 성장률을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이들 아시아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 테고 그러면 이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산업이나 무역이 줄어들 테니까 투자 수익이 감소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이 아시아 국가들은 워낙 경제적으로 연관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자국 경제의 어떤 침체라든지 금융 불안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조사국에서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국제 경제를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국제경제부의 아태경제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관련해서는 이런 재밌는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오시면 해외경제 포커스 저희 시리즈로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예, 확인해 보시면 뭐 그냥 상식을 위해서도 좋고 혹시 과제나 이런 거 하시기 위해서도 좋고 제가 특히나 오늘 배부된 발표 자료는 굉장히 축약돼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뭐 보고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과 숫자들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일단 제 강연은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